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기계 설계 과목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뭐 좀 많이 틀리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아리까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제 해설 강의 보시면서 같이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뭐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은 제가 이미 다 작성해가지고 온라인에 지금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 뭐 합격선이라든가 그것들은 그 총평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딱 이번에 좀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시험은 처음입니다. 저는. 도면이 뭐 안 나왔다는 문제가 뭐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딱 단정질 수는 없지만 일단 도면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그만큼 뭐 이렇게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면이 나오면 그거 해독하고 또 그 내용 조건이나 어떤 뭐 한정적인 부분을 빠뜨렸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신경이 더 쓰입니다. 근데 이번엔 문제에서 도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베어링에 대해서 나올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어요. 베어링 문제가 3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징적으로 있으니까 그건 총평 강의, 저희 총평지 총평해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꼭 좀 보시고 이것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안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재력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강도역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누기 전에 그냥 순수하게 안전계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순수하게 안전계수. 그래서 안전계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안전계수 S는 우리가 응력 대 응력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갖다가 보잖아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애는 뭐야? 허용력, 그죠? allowance 해가지고 응력 밑에 아래 첨자 A를 붙이잖아요. 허용력.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 강도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항복 강도. 그 다음에 극한 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응력 봤는데 뭐가 들어와요? 피로 강도. 얘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따금씩 진짜 미친 척하고 한 번씩 들어오는 애가 뭐야? 클리프 강도. 뭐 이런 애들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우리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름을 갖다 무슨 응력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얘를 갖다가 기준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 문제는. 뭐 SS 선도 막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응력을 기준 강도 나눈 값이다. 이거 너무 심하게. 그죠? 이거는 이 얘기죠. S는 허용 응력을 가지고 기준 강도로 나눠준 값이다. 지금 딱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A 아닙니다. U입니다. U.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글씨 좀 잘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원 게시판은 아니고 유튜브 채널 와가지고,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거기다 댓글을 내가 쓰고 싶었어요. 바빠서 그래. 미안해요. 바빠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해설 강의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슬라이드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하잖아요. 바빠요. 또 다른 해설 강의보다 제가 길잖아요, 또. 미안합니다. 이 양해를 해주고. 기준으로 U입니다, U. U. 이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답이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다는 얘기. 있는 거 한번 우리가 훑어볼 필요는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 안전계수가 크면 재료비용이 가공비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케이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이게 안전율,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거의 뭐 100 정도 준다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데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 100까지는 아니고 뭐 30에서 50 정도 주더라고. 근데 10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게 설계하는 거야. 100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100배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요만하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두껍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재료비, 가공비가 증가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연관해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공차가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공차가 정밀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료비 및 가공비가 상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료 및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을 때는 정말 때려 죽여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케이블 지름이, 자, 우리 알리베이터 설계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파이 500이면은 충분해. 진짜. 이 정도면 돼. 그래도 이걸 넣어. 그래도 한 거야. 왜? 사람 이름 모르잖아.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막말로. 그죠? 그리고 미친 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술 먹고서 뛰고 그러면 어떡해. 그죠? 우리는 도저히 그런 일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4번 보겠습니다. 안정계수 계산 시 기준 강도로 극한 강도나 필요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 드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설명할 때 좀 말이 이상하게 하는데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됐습니다. 딱 보면 되게 어렵게 보여요. 나도 이거 딱 문제 읽는 순간은 아, 이거 어렵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쉬웠어요. 자, 파이 30 하면 얘가 지금 기준 강도고 지금 H8F7 이렇게 나왔죠. H8F7 요건 뭐야? 끼워 맞춤 공차인데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뭐야? 구멍이고 얘가 축이죠. 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대문자, 소문자잖아요. 대문자가 구멍이고 소문자가 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끼워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면에 이렇게 끼워 맞춤 공차를 표현을 한 건데 앞에 80의 기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볼게요. 파이 30은 기준치수다. 맞죠? H는 축의 공차가 텐데, 아니, 얘가 틀렸죠? H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멍의 공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과 7은 공차 등급을 나타낸다. 8과 7은 공차의 등급을 나타낸다. 맞는 얘기고요. 끼워 맞춤된 제품의 공차기 표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떨어져 있으면 축하고 구멍이 떨어져서 도면에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표시를 했겠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칠판을 좀 깨끗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드각 알파, 마찰각 로우인 상황 나사를 풀어서 하중을 내리는 경우 나사의 효율 구하는 문제인데, 자, 리드각을 여기서는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람다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파라고 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서 하중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올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답은 뭐가 돼요? 3번이 되겠죠. 3번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중을 올린다 그러면은 1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유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다룬 내용이라 여기서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 계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에는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 식을 기억하고 있냐, 모르냐, 이제 그 얘기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식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워낙 나사 부분에서, 나사가 또 기계 설계, 기계 요소품 쪽 또 안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사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근데 어디가 취약하냐, 이제 기어 넘어가고, 가마 걸기 나오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막, 왜냐면 그쪽이 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평벨트 전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설명해야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원동 풀리의 지름이 증가할수록 원소속도는 증가한다. 뭐 그런가 보죠? 예. 그런 거 아닌가? 몰라요. 일단 쭉 보자. 벨트의 유효 장력은 긴장 측정력과 이열차 장력의 합으로 나타난다. 와, 씨. 답이 2번이죠. 예. 뭐예요? 빼주죠. 우리가 유효 장력 그러면 보통 P2 요렇게 나타내죠. P2 유효 장력이다 나타내고 얘를 TT-TS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긴장 측정력 타이트하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긴장 측정력 얘를 스무스 해가지고 이완 측정력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뺀 값으로 나타내죠. 이게 유효 장력이잖아요. 여기 지금 합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번 보기를 보면서 긴가민가 하죠. 아니 원독점 플레이 지름이 증가할수록 원주 속도는 증가한다. 그러면 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똑같아요. 근데 원동축 플레이 지름이 증가하니까 종동축 플레이는 고정이라는 얘기인가? 예. 고정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2번 보기 넘어오거든요. 2번 보기 딱 보니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거는 방법 중 엇걸기의 경우 양쪽 플레이 회전방이 서로 반대다.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려봐요. 저 이거 학원 강사고요. 저 이거 강의 진짜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저도 그려봐요. 얘가 이렇게 돌면은, 얘가 어떻게, 얘는 이렇게 돌겠구나. 이러면서,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험장에서 여러분 어쨌든 한 문제 맞히셔야 되는 거잖아요. 틀리면, 알아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시험장이란 말이야. 저처럼 이렇게 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확인하세요. 벨트 벨트를 두 개의 풀리에 감아 걸어 접촉면에 맞춰지기 위해서 동력을 전달한다. 얘는 왠지 맞을 것 같아. 편안하죠? 지문이. 편안하. 그냥 여러분들 이걸 맞다 틀리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이 편안해. 그러면 맞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는 답이 2번 되는 거죠. 5번 보도록 할게요.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관로를 수직으로 개폐하고
이거 진짜 지겹다, 이제, 솔직히. 이거 제가 모의고사에 작년에만 2번 냈어요. 제가. 게이트 밸브 이거. 이전에도 또 해수강의 할 때도 이거 실제로 문제초 출제가 돼가지고 나왔었고. 하여튼,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이거죠. 게이트 밸브. 이게 관로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그래서 얘가 나이프처럼 생겼다. 나이프 게이트 밸브. 그래서 여기서 나이프 게이트 밸브라고 안 하고 그냥 게이트 밸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다 맞았겠죠? 모듈이 4고요. 피니언의 일수가 34개, 기어의 일수가 110개인 한 쌍의 평기어가 서로 맞물려 회전할 때 중심거리. 이거 답 나온 그냥 다 줬는데 모듈 값 줬고 일수를 갖다가 다 줬어요. 그럼 한 쌍의 중심거리인데 물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이거 씁시다. 네. 중심거리는 어차피 피치원 지름을 더한 걸 정배하면 나눈 거죠. 중심거리고 한 쌍의 평기어라고 우리 저희 한 쌍의 평기어가 서로 맞물려도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근데 피치원 지름, 우리 모드 값의 정의가 뭐예요? 모드 값의 정의는 피치원 지름을 일수로 나눠준 값이죠. 이게 피치원 지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피치원 지름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모드 값 곱하기 Z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값 곱하기 Z 일수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기어 같은 경우는 딴 건 달라도 돼요. 일수가 달라도 되고, 피치원 지름이 달라도 되는데, 뭐는 같아야 돼요? 항상 요 모드 값은 같아야 되죠. 모드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우리 그 선생님 한 분하고 미혼 선생님, 남자 선생님하고 한 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미혼이에요,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그 선생님이 그런 거야. 자기는 딴 거 다 안 보는데, 딴 거 안 보는데 모듈 값이 같은 사람을 보겠다. 너의 모듈 값은 뭐니?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기는 모듈 값이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도대체 너의 모듈 값은 무엇이니? 듣고 나서 보니까 말은 멋있어. 왠지 느낌은 와. 느낌은 오는데 도대체 모듈 값이 너의 모듈 값은 뭐니? 모듈 값을 정의해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일수를 다 줬잖아요. 34, 110개. 계산하면 쉽죠? 7번 문제입니다. 마찰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죠. 무단 변속 기구로의 이용이 어렵다. 갑자기 또 확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 들죠. 2개. 두 번째, 2개의 회전체가 간접 접촉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상 그래요.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여기 또 혹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간접 접촉이라 했잖아요. 간접으로 접촉한다는 얘기는 간접적 노동자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게 감화걸기 정도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감화걸기 전동자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간접 전동자체 그래요. 왜냐하면 2개의 마찰차가 직접 부딪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고, 그거 갖다가 간접적으로 뭐야? 벨트.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거 갖다가 스프라켓으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체인을 이용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간접 전동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접촉한다. 이제 요 부분이 틀렸죠. 마찰차가 무슨 간접 접촉을 하겠어요. 그죠? 자, 마찰력의 한계로 인해 큰 회전력을 전달하기 어렵다. 얘는 맞는 얘기죠. 마찰력의 한계. 4번 볼게요. 원통 마찰차는 동일 정면 내에서 교차하는 두 축 사이의 회전 동력 전달. 이거는 뭐, 원통 마찰차인데 두 축이 교차한다? 아니죠. 답은 편안하게 3번. 편안하게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죠. 평기어와 비교해서 헬리컬 기어의 특징 나오는데요. 헬리컬 기어 여러분들 평기어에서 2가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가 많이 물려요. 이가 많이 물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평기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선이 한 번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접촉하잖아요, 선이. 얘는 여기서부터 서서히 접촉점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물린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물림률이 큰데, 얘는 물림률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왜? 특징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답이 8번 같은 경우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놀로 체인의 피치는 P고요. 놀로 체인의 피치가 P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인입니다. 스프라켓이 아니고 체인이에요. 체인의 피치 P고, 구동 스프라켓의
피치원 지름을 D로 표시했고요. 회전수는 N이라고 할 때 체인의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체인의 피치를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가 이게 지금 사실상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할 수 있냐면은, 요 P가 지금 밀리미터인데, 이게 지금 답이 기호로 나오다 보니까, 요걸 그냥 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얘는 밀리미터고 체인의 평균 속도는 나타내는 수식을 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미터 퍼 세크예요. 얘는 밀리미터고 얘 같은 길인데 얘는 밀리미터 미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체인의 평균 속도는 60분의 파이 d n 이거 우리가 표시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아요. 60분의 파이 d n 있는데 그럼 60분의 파이 d n 하려고 했더니 없죠. 다행히 여러분들 이거 있었으면 이거 찍으시는 분들 꽤 많을 걸.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여기 D가 지금 뭐야? 이 D가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야 돼요. 왜? 피치가 지금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돼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미터 퍼 세크고 얘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D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피치로 보시면 되잖아요. 피치로 지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파이 dn 해가지고 1000 곱하기 60 해가지고 지름 D로 나타냈고요. 피치원 지름을 D로 나타내고 D가 이제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지금 P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건 피치예요. 한 피치. 피치원 지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뭔지 아시겠죠?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좀 넘어가죠. 요거 두 개의 브레이크 슈가 난 요것만 봐도 답이죠. 왜냐면 여러분 브레이크 블럭, 브레이크 밴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브레이크 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확 브레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내부 확장 브레이크 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힌지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양쪽을 밀어주는 장치, 뭐 여기서 뭐 유압 실린더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양쪽 밀어주는 애가 있고 지금 요 부분이 요렇게 반달처럼 돼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뭐야 브레이크 슈 이러죠. 그래서 여기서 유압 장치에서 유압이 싹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밀어주고 여기는 힌지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꺾이면서 밀어주면서 바깥에 있는 드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브레이크 드럼이 바깥쪽에 있죠. 슈 바깥쪽에, 그죠?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두 개의 브레이크 슈가 브레이크 휠의 안쪽에 있으며 이들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브레이크 휠에 접촉하여 제동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내부 확장 브레이크, 내확 브레이크,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낫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나사는 체결용 나사이다.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공무원 앞으로 되실 분들인데 이것까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볼나사, 힘 전달용, 운동 전달용 어디 많이 쓴다? 정밀 공작기계, 소음이 없고 부드럽고 효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체결용 아니죠. 나머지 맞던 얘기죠. 우리 이거라도 한번 보고 가죠. 사각 나사는 운동용 나사다.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미터 보통 나사의 나사 사각도는 60도다. 맞죠? 자, 그 다음 피치가 2mm인 두 줄 나사의 2회전 시. 피치가 2mm고 두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360도 돌아갔을 때 몇 줄 가는 거야? 피치가 두 피치 간다는 얘기죠. 두 줄 나사니까. 2 곱하기 2 하시면 되겠고 이동거리가 얼마요? 8mm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 하면은 3일인데 그게 어디 한 바퀴 돌아갔을 때. 근데 얘가 지금 두 바퀴 회전했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8mm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지름이 D인 축의 B인 평행키를 사용해서 축의 토크를 전달을 할 때 필요한 최소 길이는 여러분 키의 규격은 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막 뭔가 뭐 정의를 내줄 필요가 없어요. 보셔야 되면 얘를 B, 폭을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고 높이를 H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H 얘기를 하고 있고. 무침 들어가 있는 길이는 보통 T로 얘기를 하고, T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2분의 1 H를 보고, 거의, 이거 특별히 조건이 바뀌는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뭐 안 바뀝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바뀔 수도 있죠. 뭐, T를 갖다가 뭐 3분의 1 H를 보자. 뭐 이렇게 뭐 만들려면 만드는 거지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키의 최소 길이니까 L 값을 구해야 됩니다. 키의 전당 강도만을 고려해라. 예, 축과 키의 허용 전당 능력은 모두 타우로 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거는 외워서 가요. 물론 이제 제가 유도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유도도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BDA 분지 ET, 이게 이제 전당 능력이죠. 키에 작용하는 전당 능력, 그럼 BDA 분지 ET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작용하는 토크잖아요. 근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축의 토크를 전달할 때 필요한 최소 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토크가 지금 여기 보게 보면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 토크에 대한 관계시험에 토크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는구나. 대충 이렇게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토크에 대한 관계시험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왜 그러냐? 지금 토크에 대한 관계시험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 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타우 곱하기 ZP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키에 작용하는 토크.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축에 작용하는 토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아요 하는데 제가 기호는 지금 여기 지금 해설, 요 슬라이드는 똑같이 써긴 했어요. 근데 얘는 키에 작용하는 토크. 얘는 축이 전달하는 토크예요. 엄밀히 보면 달라요. 근데 얘를 같다라고 놓고 풉니다. 제가 그걸 내가 이렇게 풀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봐봐요 여러분들. 날아오는 주먹에 작용하는 에너지, 그걸 맞아서 내 목이 돌아가는 에너지,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갖다 놓고. 이건 축에 작용되는 에너지. 그래서 요거는 16분지 파이 3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전단 능력 곱하기 BL 2분지 D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요거 두 개 갖다 놓고 봤더니 뭐야? 전단 능력 없어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D도 없어지고, 예. 그러면서 나오는 게 L, 나머지 이제 L로 정리는 하셔야죠. 요 L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 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L 값이잖아요. 그래서 L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8B분지 파이 D 제곱해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거 갖다 놓고 푸는 거예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제가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뒤에 뭐 더 붙기도 하고 10에 뭐 육승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풀게요. 기본 동전격 하중이 20kN인 볼 베어링에 작용하는 동등가 하중이 10kN에서 2kN를 감소하면 수명은 몇 배가 되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등가 하중이 지금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기준 하중은 정해져 있는데 C값은 정해져 있는데 P값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에서 20으로 감소를 했으니까 수명은 어때요?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하면서 P분지 C의 3승이죠. 왜 얘가 왜 3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 볼 베어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지수 값은 얘는 어차피 R은 3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3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값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줄으니까 5분의 1 값으로 준 거예요. 근데 여기다 5분의 1 넣을 건데 여기다가 그냥 5를 갖다 때려 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5를 넣게 되면은 5의 3승으로 보면 되겠죠. 5의 3승. 그래서 125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125배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의 3승입니다. 5의 3배. 그래서 1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지름이 60mm인 레디얼 전월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6kN이고요. 전월의 회전 속도가 300rpm입니다. 네. 허용 발열 계수가 1.5일 때 전월의 단위가 좀 복잡해요. 예, 그냥 1.5라고 읽을게요. 전월의 최소 길이는 얼마로 하였습니까? 이것도 L값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월이 이렇게 있어. 우리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 전월이 이렇게 있고, 이 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미끄럼 베어링의 가상의 투영면을 잡죠. 언제? 베어링 압력을 우리가 잡을 때, 베어링 압력을 잡을 때. 그래서 요 단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게 압력이고 이게 속도죠. 그래서 압력 속도 계수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 발열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상의 투영면을 잡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베어링 압력을 계산할 때예요. 그래서 베어링 압력을 계산할 때 어차피 여기 작용하는 하중을 갖다가 P라고 한다 그러면 P분지 A 해가지고 소문자 P로 나타내고 이게 베어링 압력이고 여기 작용하는 하중이 단면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월의 최소 길이 L 값이 어디 숨어 있냐? 여기에 숨어 있어요. A에 어떻게 이 A 값이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D 곱하기 L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L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 발열 계수 값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요 수식 풀어낸 걸 좀 보시게 되면은
베어링 압력은 어차피 여기서 작용하는 하중이 6kN니까 6kN를 뉴턴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6000 놓고요. 밑에 L 곱하기 D 했는데 D는 여기서 줬어요. 지름이 60mm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60, 그러니까 길이 되시면 나와서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여기서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단위 따로 뭐 그냥 미터로 돌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60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베어링 압력은 그냥 L분지 100 나와요. L분지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의 원주 속도는 뭐야? 파이 d n인데 나누기 1000 해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가 지금 속도가 메타퍼세크예요. 얘는 또. 얘는 메타퍼세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D 값은 뭐예요? 요 D 값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나누기 1000 또 해주는 거야. 나누기 1000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있는 조건 넣게 되면 0.9 메타퍼세크. 얘도 메타퍼세크로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메타퍼세크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 베어링의 발열 개수는 얼마가 된다? P 곱하기 V, 압력 속도 개수 해가지고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있는 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여기서 구한 0.9에다가 여기서 구한 L분지 100 곱해주게 되면 L분지 90이 나오는데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1.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L을 놓고 1.5를 내리게 되면 L은 뭐보다 60mm보다 커야 된다.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60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꾸 내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내가 왜 그러냐. 얘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 많이 저랑 풀어봤고. 예. 그러면 어떤 때 이런 문제는요, 저도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문제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런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연습 문제 같은 거 풀다 하는데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구름 베어링의 기본 정격.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나 이거 깜빡했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게 깜빡했다는 게 뭐냐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했어요. 이 문제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닌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정전격 하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베어링 얘기할 때, 특히나 구름 베어링 얘기할 때 이 정전격 하중은 별로 그닥 중요하게 안 다뤄요. 저 자신도 맨날 동전격 하중만 우리가 했고, 예, 동전격 하중만 가지고 했고, 이게 그냥 C 값으로 그냥 C 값 그러면 다 이거 생각을 했지. 예, C 제로를 물어볼 줄이야. 예.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여기다 이렇게 정전격 하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은 동전격 하중 해주고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답을 구하려고 막 그랬잖아, 처음에. 예. 근데 보세요. 외래를 고정하고 내래를 회전시키는 조건에서 100만.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외래를 고정하고 내래를 왠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래를 고정하고 외래를 회전.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답인가 보다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간 딱 보니까 이게 정전격 하중이야. 축이 가만히 있을 때, 돌아가지 않을 때. 아차 싶더라. 돌아가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에요? 변형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형이 기준이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최대 부하를 갖고 있는 전동체와 궤도륜에 접촉해서 전동체의 영도 변형량과 궤도 합의 전동체 지점의 0.00001배가 되는 베어링 하중의 크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뭐 따로 이어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게 정전격 하중의 정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겠다. 좀 걱정이 됩니다. 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동전격 하중 서술은 뭐야? 동전격 하중은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들어갑니다. 요것만 정의예요. 요것만 정의입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바깥 지름이 120mm고요. 안 지름이 80mm인 단판 클러치에서 2000N의 축방향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클러치가 600rpm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은 얼마입니까? 파이는 3으로 계산하고요. 마찰 계산 0.25, 균일 아무 조건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요,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 그랬으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동력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게 토크 값하고 각속도예요.
네, 각속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RPM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굳이 선속도로 가져가지 않고 바로 그냥 각속도로 전환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지름, 안지름, 이렇게 단판 클러치에서 한번 축방향 하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가져갈 수 있느냐? 예, 토크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평균지름 아니고 그냥 평균 반지름 썼어요. 평균 반지름 써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반지름을 일단 계산하게 되면은 평균 지름이 아니라 평균 반지름이에요. 평균 반지름을 계산하게 되면 평균 반지름은 0.05m가 나와요. 요거 있는 조건을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뭐 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조건 바깥지름 120, 안지름 80. 요거 그냥 써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미터 한 세트에 0.05m가 나오고요. 전달 토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마찰 계수 0.25 줬잖아요. 그 다음에 미는 힘 W를 줬습니다. 지금 축방향으로 미는 힘을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00N의 축방향 하중 줬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2000 그대로 쓸 거고 대신에 여기 R 값은 뭐예요? 여기 평균 반지름 값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2분지 DM 이렇게 했는데 저는 2분지 DM 대신에 그냥 R 이렇게 쓴 거예요. 평균 반지름. 여기 R 밑에 R점자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 전달 토크 값은 금방 구해요. 25Nm.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속도 값 구하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네. 토크 값하고 지금 각속도 구합니다. 각속도 같은 경우는 60분지 2파이 n 계산하면 되잖아요. 라디안 퍼 세크로.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로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60 라디안 퍼 세크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곱해보면 되죠. 25파 60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흐름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토크 값 구하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건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 푼다 그러면 현재에서 문제 푼다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P 이꼬르 토크 곱하기 이거부터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각속도를 먼저 구하던 토크를 먼저 구하던 아무나 먼저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17번 볼게요. 인장 하중이 550kN이 작용하는 강판에 함줄 겹치게 리베드림에서 지름이 20mm이고 허용 전단 능력이 500N/mm 제곱의 립을 사용할 때 전단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립의 최도 개수. 립에서 전단 파괴만을 고려하고 파이는 3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 전단면이 하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뭐 그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리벳이 지금 한 줄 겹치게 리벳이 EM이라고 했고 지금 리벳 하나의 허용 전단면이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단면이 하나인 리벳에 대해서 전단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작용하는 전단력은 뭐예요? 전단 능력에다 단면적 곱하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리벳에 지름을 줬죠. 20mm라고 줬으니까 단면적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전단력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작용하는 전단력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단력을 바로 구했더니 얼마야? 150kN 나왔습니다. 작용하는 전단력이. 근데 전체 하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5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벳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게 지금 150이에요. 근데 여기 작용하는 게 550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할까? 이거 넣고 계산을 하면은 대략 3점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이건 반올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1이 나왔다. 그래도 4개예요. 3개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3.24가 나왔다. 그래도 4개예요. 이건 반올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3으로 해야지. 근데요. 3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계의 이 끝 틈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생각, 이거는 이제 답은 알아, 내가. 답은 아는데,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여러분들 혹시, 뒷틈? 백래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헷갈리는 학생이 있겠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봤는 클리어런스, 이 끝 틈새, 이제 이 끝 틈새죠. 이걸 클리어런스라고 하고, 백래시는 뒷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어 이게 A번 1번 기어, 그러니까 1번 기어, 2번 기어 합시다. A 기어, B 기어 하지 말고 이게 1번 기어, 2번 기어라고 했을 때 기어가 마무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 끝에 요 틈을 갖다가 뭐예요?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 끝 틈새 클리어런스.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맞물린 한 쌍의 기어에서 한 기어의 이 끝원에서 상대편 기어의 이 뿌리원까지 중심선 사는 게 거리.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게 지금 중심선인데 이게 피치원 지름이에요. 한마디로 피치원 지름 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틈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이거 갖다가 클리어런스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에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만, 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요겁니다. 뒷틈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어가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1번 기어가 있고, 2번 기어가 있는데, 2번 기어가 지금 이렇게 원동차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사실상 얘는 어때요? 여기 같은 딱 붙어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 대신 여기는 틈이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요 틈이 뭐냐? 이걸 갖다가 백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끝 틈새하고 뒷틈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래시하고 클리어런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공기 스프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저 이 문제 조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긴 찾았는데, 순간, 아,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하중과 변형과의 관계가 선형적이다.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인데, 하중과 변형과의 선형적이다. 나 선형적인 거 아닌가?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 이제 이걸 선형적으로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공기 스프링이 그거잖아요. 요렇게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차 있고, 위에서 이렇게 하중이 들어오면 얘가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하중이 제거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고, 뭐 약간 쇼크쇼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중과 변형 관계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하중에 대해서의 변이가 비례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선형적이라 하잖아요. 비례해서 1차 함수 관계를 우리가 선형적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함수 관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유체를 얘기할 때 압축성, 비압축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중에 힘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압축이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체적이 변하는 거야. 내가 체적이 변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변이를 내가 흡수하죠. 저쪽으로 전달 안 하고. 압축이 되면서 일부를 내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 우리가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은 뭡니까? 외부에서 하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체적이 안 변해.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저쪽으로, 상대편으로 저렇게 반대편으로 힘을 전달하는 그런 유체를 갖다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압축성 되는 애들은 뭐야, 밀도가 변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비압축성은 뭐 외부의 하중이 외력이 작용했을 때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밀도가 변하다 보면은 사실상 선형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머지 1번하고 3번하고 4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틀린 말이 없어요. 예, 저도 좀 꼼꼼히 찾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선형적이다. 이 의미만 여러분들, 이거 1차 함수 관계다. 1참수로 비례수라는 관계다. 이제 이것만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면은 저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얇은 두께 원통 배관에서 내압이 2개로 증가할 때 배관의 축방향 응력, 여기서 이제 축방향 응력을 갖다가 시그마 1이라고 했어요. 원주 방향 응력을 시그마 2라고 했죠. 우리는 보통 원주 방향 응력 먼저 배우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하다 보니까 원주 방향을 보통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축방향 응력을 갖다가 시그마 1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응력비를 구하세요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 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배우는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은 원주 방향 응력은 2t분지 PD, 축방향 응력은 4t분지 PD. 그럼 요 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1에 뭐가 얘가 들어가고 시그마 2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었죠.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더라. 답은 2번. 예. 요것도 여러분들 뭐 한번 유도는 해볼 만해요. 유도는 해볼 만하고 저도 유도 꼭 해드리는데 유도해서 설명드리는데 결론은 외워야 됩니다. 지금처럼. 네,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의외로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기계 설계는 제가 지금 해설 강의 한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합격성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총평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 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